안녕하세요.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게 노후에 정말 중요한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내 상황에 딱 맞춰보려면, 이것도 해당되나? 저건 또 어떻게 계산하지? 뭐 이런 궁금한 점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꼭 복잡한 미로에 들어선 기분? 그럴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이직했는데 그럼 근속 기간은 합쳐지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이거 미리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네,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펼쳐볼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인데요. 아, 네, 그 공식 자료 말씀이시군요. 네, 실제 질문들에 대한 공식 답변이랑 해석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 복잡한 규정 속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 그러니까 퇴직급여 미로를 탈출할 열쇠,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탐색을 시작해보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갈림길인데요. 과연 나는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까? 이게 첫 질문이겠죠. 그렇죠. 가장 기본이죠. 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이렇게 기본 조건을 딱 명시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태법 제4조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보면 되게 명쾌해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또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근로시간이 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때 판단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 15시간을 넘을 때도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는 그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번 해보죠. 네네. 이 경우에는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을 합니다. 4주씩 끊어서 주 평균 근로시간을 보는 거죠.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주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주, 그러니까 딱 1년치를 넘으면 그때 이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 복지과 해석 5154 2019년 12월 9일이 그런데요. 전체 기간을 그냥 단순히 평균 내는 게 아니고요. 기준을 충족한 주간들을 다 합산해서 1년 이상인지 이걸 따지는 방식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 몇 달만 주 15시간 넘게 일했어도 그 전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던 기간이 만약 길다면요. 그래서 합산해서 52주가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에서는 이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준 명확화 때문에. 네. 꾸준히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 기여한 근로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취지를 살리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근무 기간 중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합계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특수한 신분을 가진 분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님 같은 경우요. 네. 그런 질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도 근로자로 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또 이랬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용 중속 관계요? 좀 어렵네요. 네, 쉽게 말해서요. 회사에 구체적인 지휘하고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 이걸 의미합니다. 지휘, 감독, 그리고 임금 목적. 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수녀님이 그냥 순수하게 종교활동만 하신다. 이러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겠죠? 하지만 만약에 별도로 근로계약을 딱 맺고 뭐 교단이나 특정 기관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하고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약과 실제적인 근무 형태가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반대로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선출한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님 같은 경우 업무 수행에 대해서 지휘 감독보다는 좀 자율성이 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급여가 아니라 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업무 활동비 정도만 받는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명예직 상담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직함이나 계약서 명칭보다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는지, 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 시간 같은 걸 사용자가 정했는지, 이런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격 요건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요건 중 하나인 계속 근로기간 1년 이걸 채웠는지 계산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네, 정말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시대에는 더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라는 건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해서 해지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총 기간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 그러니까 전적 상황을 한번 볼까요? 네, 전저. A 회사에서 B 회사로 소속이 바뀌었다면 원칙은 각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각각 정산하는 겁니다. 아, 그게 원칙이군요. 네. 하지만 A 회사, B 회사, 그리고 근로자 본인 이 셋 간의 합의가 있다면요. A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을 B 회사 근속 기간에 합산해서 나중에 B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퇴직급여 지급 책임이라든가 적립금 이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딱 전제되어야겠죠. 그렇겠네요. 합의가 중요하군요. 많은 분들이 또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계약 기간 끝나고 바로 갱신되거나 아니면 아주 잠깐 쉬었다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고 이러면 기간이 합산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법원이나 고용노동부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형식보다는 실질입니다. 아, 실질이 중요하다. 네, 기간제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종료되고 다시 체결되는 과정을 반복했더라도요. 그 공백 기간이 아주 짧거나 방학처럼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휴지 기간이었고 또 수년에 걸쳐서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이 계속 이루어져서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이 사람은 계속 일하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그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관계라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혹시 중간에 형식적으로 공개 채용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좀 달라지나요? 설령 중간에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요. 그 절차가 기존 근무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기존 근무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의사가 명백했다면 역시 계속 근로로 굴 여지가 큽니다. 결국은 계약의 형태나 명칭보다는 계약을 왜 맺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갱신했으며 실제 근무 관계가 단절없이 쭉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근무 중간에 직종이나 고용 형태가 바뀌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일하다가 심사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시험에 합격해서 신분이 바뀐 경우요. 이때 이전 기간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이것도 역시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단절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요. 아, 단절 여부. 네. 만약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 절차를 완전히 밟은 뒤에 신규 입사자하고 똑같은 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새롭게 고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명확한 단절 행위 없이 예를 들어 내부 평가나 시험을 통해서 직종이나 지위만 변경된 거라면 이전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 단순히 직종만 바뀐 거면 합산해야 하는군요. 네, 정년 퇴직 후에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되는 경우도 좀 비슷한데요. 퇴직과 재입사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하는 일이 이전과 거의 같고 실질적인 근무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육아휴직이나 병가처럼 어쩔 수 없이 쉰 기간, 혹은 회사의 잘못으로 일을 못한 기간, 혹은 부당해고 기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계속 근로기간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건 당연히 포함됩니다. 당연히요. 네,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근로를 대공하지 못한 기간들이잖아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또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부당액으로 판정받아서 복직하기까지의 기간 등은 전부 다 계속 근로 기간에 산입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네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점이죠? 처음부터 근로계약 자체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있다면요. 그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지급 요건,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상 52주 이걸 따질 때뿐만 아니라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기 위한 최종 계속 근로기간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15시간 미만 계약 기간은 아예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 계산. 와, 정말 다양한 변수가 숨어 있네요. 결국 핵심은 형식적인 계약 형태나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고용 관계가 끊어짐 없이 이어졌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서류상의 변화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퇴직 전에, 그러니까 재직 중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이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중간정산이니 중도인출이니 하는 말들 들어보셨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문이 아주 좁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쉽지 않군요. 네, 퇴직급여라는 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뭐랄까 최후의 보루 같은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이고 긴급한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그것도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재직 중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퇴직금 제도의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특히 DC형이나 IRP에서의 중도인출인 거죠. 중간정산이랑 중도인출. 이게 다른 건가요? 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의 중간정산하고 퇴직연금 제도, 그러니까 DC형이나 IRP에서의 중도인출은 좀 구별해야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아, 회사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요건이 돼도 회사가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받을 수 없는 거죠. 반면에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IRP 계좌에서의 중도인출은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사용자의 승낙 없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건 회사가 막을 순 없군요. 네, 참고 DB형 퇴직연금은 담보대출은 가능할 수 있어도 중도인출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까다롭다는 법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경우는 뭔가요? 가장 대표적이고 아마 신청 건수도 제일 많을 사유가 바로 주택 구입입니다. 내 집 사는 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반드시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아, 본인 명의, 그리고 무주택자. 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이름으로 집을 사거나 이미 집이 한 채 있는데 추가로 사는 경우, 이건 해당 안 됩니다. 심지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려고 할 때로요, 그 근로자 본인이 원래 무주택자였어야만 가능합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네요. 요즘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도 많은데 오피스텔 구입은 어떤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원칙은 안 되는군요. 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재산세도 주택분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군대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주택 구입 말고 또 어떤 사유들이 있죠?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장기 요양 사유입니다. 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게 소득세법상 기준인데요. 이분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또요? 네, 단순히 6개월 이상 아프다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요양을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즉 1000분의 125를 초과해야 한다는 비용 조건이 붙습니다. 와, 12.5%요. 상당히 높은데요. 그냥 6개월 이상 아프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의료비 부담 조건까지 추가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비용 조건 없이 6개월 요양 사실만으로도 가능했었는데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근데 퇴직금이 이제 노후자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생활비로 너무 쉽게 소진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좀 지키려는 취지인데
뭐 당장 급한 분들에게는 문턱이 좀 높아진 셈이죠. 물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 같은 건 당연히 제외됩니다. 네, 그건 당연하겠죠. 또 다른 사유는 없나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특수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또 주 52시간제 도입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 특정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 때문에 개인 소득이 줄었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정말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조건도 까다롭지만 들어보니까 신청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은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 그 사유가 유효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 기간이 지나면 안 되는군요. 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이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집 다 사고 한참 지나서 신청하거나 요양기간이 다 끝난 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유 발생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 자료를 통해서요. 퇴직급여 자격 요건의 그 미묘한 경계들, 또 계속근로기간 산정이라는 아주 복잡한 퍼즐 조각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문턱이 높은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조건까지 상세히 탐색해 보았습니다. 와, 정말 퇴직금이라는 게 이름만 익숙했지 제대로 알려면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이직이 빈번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 특히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식이나 중도인출 요건 같은 것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탐험한 이 정보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소중한 권리를 찾고 또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는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 퇴직하고 몇 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혹시 나도 그때 못 받은 퇴직금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그냥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3년이라는 시간 안에 한번 확인해 봐야 할까요? 어쩌면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권리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